이번 시간에는 소비자 정보 처리 기억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지각 과정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요. 기억 과정은 소비자가 들어온 자극에 대한 지각 처리를 거쳐서 그 중에서 내가 나중에 이 정보를 기억했다가 활용하기 위해서 오래도록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건 장기 기억과 관련된 거고, 또 잠깐이라도 잠시 기억을 하고 활용을 하는 거는 단기 기억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억 과정에는 크게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비자는 과연 정보를 어떻게 기억을 할까 하는 부분이 되게 궁금한 사항이 되겠죠. 브랜드를 기억하는 소비자는 얼마나 될까? 우리 브랜드를. 또 우리가 내보내고 있는 광고는 잘 기억하겠지? 라고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소비자가 정말 그렇게 기업에서 내보내고 있는 마케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광고들, 또 뭐 가장 중요한 그 상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지, 그것이 마케팅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겠죠. 과연 소비자는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 우선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브랜드라는 것은 일단 소비자가 선택하는 건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서 특정 브랜드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브랜드가 최종적으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브랜드가 고려 대상 집합군이라는 것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고려 대상 집합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consideration set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이걸 또 다른 말로는 뭐 evoke set 뭐 이런 말도 쓰는데요. 이 고려 대상 집합군 안에 일단 들어 있어야 그 소비자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상표들 중에서 소비자는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고려 대상 집합에 포함되는 브랜드는 어떤 경로로서 소비자의 기억에 들어있는 그 브랜드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로가 됐건 간에 일단 소비자의 기억 속에 떠오르는 브랜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선 특정 브랜드에 대한 기억이 잘 되고 많이 기억이 날수록 구매량은 증가하는 것은 아니나, 그러니까 무조건 잘 기억난다고 해서 잘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거랑 팔리는 거랑은 또 사실은 완전히 똑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소비자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즉 소비자에게 선택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기억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 기억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최소한의 갖춰야 될 요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기억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제품에 관한 정보를 얻는 시점부터 구매 행동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의 제품의 상표, 특성, 이런 것들을 소비자에게 기억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하지만
기업이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상표나 광고를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 기억을 한다 하더라도 상표와 광고를 연결시키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광고를 보고 기억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근데 내 머릿속에서 기억나는 광고의 상표가 무언지를 물어보면 또 다른 상표, 엉뚱한 상표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광고는 잘 기억하면서 그 광고가 무슨 브랜드의 광고인지는 정확하게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선 기억의 구조부터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심리학 개론에서도 이미 다 배운 내용들이고요. 또 이건 이제 전공으로 들어가면 이제 인지심리학, 학습심리학에서 특히 이 기억과 관련된 내용들을 심층적으로 더 배우게 되죠. 우선 기억의 구조를 보면 단기, 운영기억과 장기, 영구기억이라는 걸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즉 어떤 자극이 노출이 되어서 소비자에게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지각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때 이제 감각기억이라는 순간적인 기억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나면 소비자가 어텐션을 해요. 그 어텐션을 한 후에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요거를 좀 활용해야겠다. 근데 그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단기 기억, 쇼텀 메모리를 작용시키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도 이것도 써먹어야 되는데, 이거 활용해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반복, 리허설을 통해서 롱텀 메모리라는 걸로 장기 기억 속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기억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억에 이런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다는 증거로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죠. 앞부분이 이제 초두 효과라고 하는 거고요. 맨 뒤에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기억하는 것을 바로 최신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효과, 프라이머리 이펙트, 초두 효과라고 얘기하는 건데 첫 부분에 있는 단어를 잘 기억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주의를 기울이잖아요. 어떤 우리가 자극이 들어올 때도 보면 처음에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회상률이 높게 나타나요. 처음에 제시되는 자극에 대해서. 그러다가 자꾸 회상률이 떨어져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다시 그 회상률이 올라갑니다. 그거를 바로 최신 효과 또는 나중 효과, 리슨시 이펙트라고 해서 최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고, 끝부분에 있는 단어들을 잘 기억하더라, 회상률이 높게 나오더라 하는 걸 증거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우리 인간의 뇌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단기 기억, 그 이전에 순간적인 기억은 감각 기억이라고 그랬죠. 감각 기관으로부터 들어온 짧은 기억이에요. 정말 아주 순간적인 기억. 손에 남아있는 촉감이나 입에 남아있는 맛, 코에 남아있는 향,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런 걸 통해서 우리한테 잠깐 남아있는 그런 감각적인 기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일시적이다. 2, 3초. 그래서 정보 처리를 위한 문의 역할을 한다. 앞에서 우리가 지각 과정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감각 등록기를 통해서 들어온다. 일단 등록이 된 이후에 그냥 버리는 자극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서 정보로서 남겨두는 자극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향기가 나면 그 향기의 발생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게 한다. 이게 무슨 냄새지? 어디서 나는 냄새였지? 이런 것
바로 이제 감각 기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기억은 또 역시 그리 길지 않습니다. 단기 기억은 보통 얼마 정도의 시간을 얘기하죠? 20초에서 30초 사이에 그 시간이에요. 그게 단기 기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20초에서 30초. 그래서 이 20초에서 30초라는 시간 동안 짧은, 그죠? 이것도 굉장히 길지 않아요. 짧은 시간입니다. 단기 기억도 결코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요. 20초에서 30초 정도고, 그래서 이러한 그 저장 시간을 토대로 구분하는 단기 기억이라는 개념을 들여왔지만 사실은 기억 현상의 설명에 다소 좀 부적합하다. 뭐 이것도 사실은 뭐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방 사라지는데 이걸 기억이라고 과연 뭐 얘기한다라는 것도 좀 그렇지 않느냐.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정말 난 뭘 기억해라고 한다면 장기 기억이겠죠. 이제 작업 기억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단기 기억을 작업 기억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기 기억이라는 말보다 오히려 여기서는 이제 운용 기억이다. 일시적으로 저장한다는 의미 이상의 역할을 한다. 입력 정보를 처리한다라고 봐야죠. 작업 기억이다라는 게 워킹 메모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용량은 제한적이다. 여러분들에게 무의미 철자를 쭉 제시를 해요. 쭉 제시를 하면 보통 처음에 나오는 자극부터 한 7개까지 정도는 대부분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자극들은 기억을 못 하더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매직 넘버 7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좀 많이 기억하는 사람은 9개, 적게 기억하는 사람은 5개 정도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 그래서 매직 넘버 7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매직 넘버 7. 그래서 이러한 그 단기 기억 같은 경우는 정보의 비교 평가 해석, 정리 종합 추론, 예측 등의 정신 활동, 그래서 작업 기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컴퓨터의 메모리, 램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죠? 작업 기억 내에 남지 못하면 장기 기억으로 변환될 수 없다. 일단 이 작업 기억 내에서 뭔가 작동되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업에서 내보내고 있는 광고, 마케팅 자극 같은 것들은 다 작업 기억 내에서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일단 작업 기억 내에도 남아 있어야지 그 다음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사라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작업 기억을 단기 기억이라고 하는데 이 작업 기억 같은 경우에 이제 특성을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정보가 이제 감각 등록기를 거쳤지만 주의를 끌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다. 극히 일부만이 이 워킹 메모리로 입력된다라는 거예요. 정보가 다소 변환이 되어 저장되는데 이런 기억 코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주된 입력 부호는 청각 코드다. 청각으로 들어온 코드로 우리는 대부분 변환돼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쿠스틱 코드라 그래서 이 소리로 들어온 자극들 그런 것들은 일단 이 워킹 메모리로 작동되어지는데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소리의 형태로 기억된다는 것은 상표 선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상표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로 얘기했을 때 또 귀로도 듣는 거잖아요. 그죠? 상표명을 소리를 통해서 기억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많은 광고가 그런 방식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국내 광고에서 특히 브랜드만을 좀 기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광고라면 예전에 나온 광고 중에는 주로 제약 광고들이 그런 광고를 많이 해요. 특별히 뭐 감기약이다, 소화제다 이런 거 특별한 뭐 제품 특징을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냥 브랜드만 기억시키면 되는 거, 상표명만. 화이투벤이라고 해서 감기약의 화이투벤만 기억해라. 소화제로서 속청 같은 것도 그 탤런트를 등장시켜서 김청이라는 탤런트의 이름하고 속청을 연결시키는 그런 광고죠. 거기서 속청만 기억시키는 거예요. 화이트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감기약, 뭐 소화제 이런 것도 두통약 그런 것들이 주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캐펜텍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소리로 이런 브랜드, 뭐 기업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대, 뭐 선경그룹이 예전에 지금의 SK가 선경그룹이었어요. 근데 해외에서 현대라고 발음을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그냥 딱 보면 현다이라고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다이 그러면 뭐예요? 이 여기서 발음상으로 보면 의미는 안 그렇지만 다이라는 발음이 나오잖아요. 다이는 뭐예요? 죽음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현대가 뭘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상품을 팔아요? 자동차잖아. 그죠? 현다이카 그러면 현다이카? 다이? 이 차 타면 죽어? 사람들이 이렇게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파는 기업의 브랜드로서는 되게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죠? 물론 지금은 이제 현대라는 워낙 많은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초창기에 굉장히 애를 먹었대요. 실제 미국에서 자동차 영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선경이라는 그룹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사람들은 선경으로 안 읽어요. 썬크, 영. 썬크형이 무슨 뜻이겠어요? 썬크는 뭐예요? 싱크라는 그 단어의 과거형으로 썬크라는 단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크가 뭐예요? 가라앉다라는 거예요. 뭐가? 영이. 젊음이 가라앉는 기업이라는 게 정말 브랜드 기업 이름으로서는 아주 안 좋은 거죠. 지금처럼 SK 뭐 심플하잖아요. 그죠? LG라는 그룹 이름도 사실은 처음에 초창기에는 럭키 금성그룹이었는데 그거를 또 영어로 바꾼다고 럭키 금성이라고 그랬어요. 럭키 골드스타. 그건 너무 길잖아. 럭금 그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해외 나갔을 때. 그냥 LG 하니까 너무나 심플하고 쉽게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명이 해외에 나갔을 때 굉장히 애를 먹었다라고 많은 사례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일본 기업의 기업명은 특이하게도 모든 기업들의 이름들이 다 발음에 받침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표기했을 때 너무나 쉽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이름은 다 삼성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처음에 해외 나갔을 때 삼성이라고 읽어주지 않았어요.
샘숭 이런 식으로 읽었죠. 발음을 했죠. 외국 사람들은. 그것도 또 뭐 그게 미국이냐 또 유럽이냐 뭐 나라마다 다 다르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본 기업들 이름은 소니, 어디서나 소니로 불려요. 야마하, 어디서나 야마하라고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토요타 지금도 자동차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토요타예요. 뭐 토요타 정도겠죠. 수즈키, 그죠? 오토바이하고 뭐 이런 차도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은 전부 다 받침이 없어서 영어로 표기가 된 것들을 발음하기가 쉬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초창기에 그냥 기업명, 우리나라 기업명을 그대로 갖고 나갔을 때 많은 애를 먹었다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뭐 운영기억의 용량은 7 플러스 마이너스 2 매직 넘버 7이다라고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 광고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소비자한테 전달을 해요. 하지만 소비자가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 양이라는 것은 아주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광고주들은 하나의 광고에서 많은 정보를 좀 제공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막 그 모든 광고주들이 야 우리 제품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데 야 왜 저거 한두 개만 자꾸 카피로 써 우리 좀 많이 넣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잘못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너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소비자들은. 그리고 정보를 이용할 때도 다시 이제 활용할 때도 보면 평행 탐색과 순차 탐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평행 탐색은 뭐예요? 동시에 이렇게 쭉 한꺼번에 탐색하는 거고 숫자 탐색이라는 건 순서에 입각해서 차례로 탐색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망각입니다. 우리가 망각에 대한 것도 우리가 기억 배울 때 다 여러분들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망각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쇠퇴도 있고 뭐 소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간섭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자꾸 기억을 방해받는 경우가 많아요. 역행 간섭은 뭐냐? 전화번호를 보고 외워서 전화 건 후에 잠깐 친구랑 대화하고 나서 끊고 나서 전화번호를 다시 그 친구한테 물어본 전화번호를 듣고 나서 잠깐 다른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끊고 다시 그 전화를 그 다른 친구한테 전화 걸려면 그 전화번호를 바로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예전에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듯이 지금이야 뭐 대부분 다 휴대폰에 저장을 해놓으니까 뭐 기억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내가 어떤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야 누구누구 전화번호 몇 번이야? 라고 물어본 경우에 먼저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먼저 들은 기존 정보가 새로 그 사이에 뭐 친구랑 또 얘기를 해요. 야 근데 이번 주말에 우리 어디서 모이기로 했지? 라고 했을 때 뭐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기존 정보, 그 먼저 들었던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인출이 방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행 간섭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로 내가 이미 들었던 이전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출이 실패하는 거죠. 순행 간섭은 현재의 정보 기억이 이전 정보에 의해서 간섭받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전 기억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는 현재 어떤 정보를 들었음에도 자꾸 옛날 생각이 자꾸 더 떠오르는 경우를 순행 간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이제 감각 기억, 그리고 단기 기억에 대해서는 이제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되고, 장기 기억으로 돌아오게 되면 거기서 또 어떤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소비자가 정보를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또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그 기억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청각 부호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의 단계에서 보면 일단 자극이 들어오면 그 자극에 대해서 우리는 부호화시키는 작업을 하죠. 인코딩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부호화된 거를 그 다음에 저장을 시키고 나중에 인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코딩 작용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감각 부호보다는 청각 부호,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어쿠스틱 코드라는 게 가장 용이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청각 부호화를 많이 시키려고 씁니다. 그래서 뭐 특히 어려운 약품 같은 경우 광고를 통해서 약의 특성으로 상표를 기억하게 한다. 비코그린, 변비약, 비코그린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광고 안에서 모델이 반복적으로 말하면 되지라고 얘기하는 발음과 상표가 바로 뭐예요? 돼지바였어요. 예전에 돼지바에 초창기 나왔을 때 이 돼지바 광고에 이렇게, 아마 이때 이 모델이 누구 이효리 같기도 하고, 아무튼 꽤 유명한 모델을 써서 발음을 이런 식으로 돼지라는 발음을 내서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만들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각 부호화보다는 조금 효과는 약하지만 비언어적인 정보, 그러니까 말로 하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비언어적인 정보의 경우는 시각적 부호화를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눈으로 보고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설명하기 어려운 로고를 소비자들의 만족한 웃음과 연결시켜서 형상화함으로써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한다. 이게 이제 쥐나 바퀴 없는 청정지대라는, 아마 이게 무슨 그 뭐 이렇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슨 요즘도 이런 방역 업체, 제가 갑자기 브랜드가 생각 안 나는데 그런 그 쥐나 바퀴가 없는 청정지대를 강조하면서 소비자들의 만족한 웃음소리를 연결시켜서 이제 형상화해서 기억에 남게 하는, 아마 이게 방역 업체에서 한 광고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이제 시각적 부호화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효과적인 기억 향상법에 매직 넘버 7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앞에서 매직 넘버 7은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는 사람은 9개, 좀 적게 하는 사람은 5개를 단기 기억에 보통 저장을 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단기 기억의 용량을 조금이라도 늘리려면 개개 낱개로 제시되는 그런 자극을 그 낱개에 묶을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면 그게 바로 청킹이라고 해서 편화라고 하는 겁니다. 편이란 하나의 기억 단위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완전히 무의미 철자, 의미 있는 연결되는 건 하나도 없죠. 그땐 12개의 편으로 구성돼요. 근데 이 키보드를 한글로 변환시키면 소비자 행동이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하나의 편이 되는 거예요. 무의미할 때는 각각 개별적인 자극으로서의 12개의 편이 되는 거고, 그거를 의미를 부여한 이런 식으로 소비자 행동이라는 단어로 변환시키게 되면 하나의 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00700, 그죠? 예전에 이것도 꽤 광고를 많이 했어요. 요즘은 이제 이런 광고 안 하는데, 뭐, 국제전화는 00700, 뭐, 무슨 이런 식의 그 광고를 예전에 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007이라고 하면 뭐예요? 영화 007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죠. 그래서 007 낱개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요걸 하나의 편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007과 00의 연속 숫자로 기억하기 쉽게 하려 한다. 이런 것도 이제 보통 뭐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그래갖고 뭐 이수근이가 광고를 하죠. 대리운전 광고. 1577에 1577. 그죠? 하나의 단위로 묶게끔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낱개의 자극들을 하나로 묶었을 때 뭔가 의미를 연결시킬 수 있으면 훨씬 더 기억의 용량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건 앞에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작업 기억, 단기 기억과 관련된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장기 기억, 영구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영구 기억이다라는 건 영원히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기 기억이고 영구 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들 생일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성함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뭐 장기 기억 속에 들어갔으니까 그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도 정말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배운 내용 시험 보고 나면 또 싹 머릿속에서 사라지죠. 그렇 이제 시험 볼 때라도 기억이 나면 좋은데 막 공부한 내용들이 기억이 잘 안 떠오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런 그 장기 기억의 용량은 무한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작업 기억이라는 운영 기억, 워킹 메모리의 일부가 장기 기억으로 변환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장기 기억으로 남은 기억은 소비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브랜드 같은 경우가 가장 크겠죠. 장기 기억 속에 정확하게 기억됐다면 소비자가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상표가 되는 거죠. 광고 및 마케팅 자극은 장기 기억 내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광고를 하고 뭐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들도 다 소비자한테 어떻게든 우리 회사 상표, 우리 제품의 특성 이런 것들을 좀 기억시키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의도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잘 소비자들은 기억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러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려면 뭐 우리가 정보를 기억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정보가 거의 자동적으로 입력되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무지하게 많은 노력을, 별도의 노력을 또 기울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 기억에 저장하려면 운영 기억에서 막 이렇게 작동되었던 그 부분을 리허설을 통해서 반복시키는 거죠. 그죠? 리허설이에요. 그게 반복 리허설이야. 리허설이 뭐예요? 연극 배우들이 연극 연습하는 걸 우리는 흔히 리허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마 한 편의 연극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몇 달 전부터, 공연 몇 달 전부터 무수히 많은 반복된 리허설을 할 겁니다. 연극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뭐 드라마나 영화 배우들도 마찬가지겠죠. 대사를 외워야 되니까. 그게 다 리허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리허설에는 바로 유지 리허설과 수식 리허설이 있다. 보통 유지 리허설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정보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기억시키는 방법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여기 이제 국민교육헌장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국민교육헌장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우리 때는 국민학교를 다녔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교과서에는 다 이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맨 앞장에 딱 나와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그 앞기절은 외우고 있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라고 해서 시작되는 그 국민교육헌장이 딱 2페이지에 모든 교과서에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억하려면 막 반복해서 무조건 막 외워야 되죠. 우리 때는 애국가 4절까지 외우는 것도 많이 시켰어요, 선생님들이.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유지 리허설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기억을 해내는데 그렇게 기억해낸 정보를 우리는 재생산 기억이라고 해요. 재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니까. 리프로덕티브 메모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생산 기억의 원리는 연쇄작용이다. 어소시에이션이죠. 앞에 말이 자극이 되어서 바로 뒤에 말이 튀어나오고 그 말 때문에 또 그 다음 말이 연쇄적으로 생각나게 된다. 여러분들 뭐 조선시대 왕 이름 외울 때 어떻게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게 재생산 기억이죠. 계속 반복해서 연쇄작용으로 외우는. 근데 이런 이제 장기 기억에 이런 유지시연이라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재생산 기억도 굉장히 용이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하면 당연히 외워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정말 광고를 그렇게 내보내서 정말 기억시키려면 엄청난 광고비를 써야 됩니다. 수도 없이 반복해서 광고를 내보내야 돼요. 정말 카피, 그죠? 문구, 상표와 함께 그것도 연결시켜서 광고가 이제 나오게 되면 그 광고에서 말하는 카피하고 브랜드하고 연결이 또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재생산 기억이라는 것은 바로 반복을 통한 리허설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표명하고 또 기억시켜야 될 문구는 항상 함께 제시돼야 돼요. 이게 또 잘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예전에 델몬트 주스가 따봉이라는 광고를 했어요. 그 주스 광고에서 그때 브라질 원어민을 이제 등장시켜서 우리 한국 배우가 브라질 그 오렌지 농장에 가서 그 오렌지를 딱 따가지고 그 브라질 사람한테 딱 보여주니까 브라질 사람이 따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브라질 말로 따봉이라는 게 최고 뭐 이런 뜻인가 봐요. 그래서 따봉이라는 걸 굉장히 유행을 막 하게 만들었어요. 뭐 따봉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쉽고 또 따라하기도 좋은 재미있고 외우기 쉬워서 급속도로 인지도가 아주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델몬트하고 연결을 시키지 못한 거예요. 델몬트 주스라는 게 바로 따봉이라는 것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무슨 주스였더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는 따봉 주스라는 게 나올 정도였어요. 그만큼 따봉이라는 게 아주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델몬트라는 상표와 연결이 안 돼서 인지도가 올라간 만큼 매출은 증가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광고 실컷 해놓고 상표는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광고에서는 카피라는 게 너무 길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단기 기억이 일단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려면 7 플러스 마이너스 2. 사람들은
많은 문자를 한꺼번에 기억 못합니다. 예전에 금성사라는 전자, 지금의 이제 LG전자가 예전에 금성사였어요. 그때 모든 금성사에서 나오는 전자제품,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광고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카피가 바로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카피였어요. 이게 굉장히 아주 좋은 카피로 아주 의미가 좋게, 그러니까 정말 한 번 사면 10년 이상 쓴다라는 거예요. 금성사 제품이 그만큼 그 옛날에는 오래 쓰는 전자제품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2000년대, 90년대 후반부터는 오래 쓰는 걸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했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미는 좋은데 이 문장을 사람들이 잘 기억을 해내지 못해요. 그리고 금성사라는 것도 더더욱 연결을 못 시켜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재생산 기억의 원리를 활용하면 소비자가 TV 광고를 무심히 보더라도 광고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고 쉽게 기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피라는 게 임팩트 있고 길지 않아야 돼요. 짧아야 되면서도 의미를 아주 함축시켜서 바로 소비자들이 연상시킬 수 있는, 그래서 카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명카피 되게 많잖아요. 그죠? 고향의 맛 다시다. 고향의 맛이라는 그 진짜 한마디가 바로 다시다로 연결시켜준 그런 부분이었죠. 그죠? 아무튼 그런 식의 상표나 회사명, 그리고 이제 카피, 명카피가 연결되면 꽤 광고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장기 기억을 시키기 위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단기 기억 같은 경우, 작업 기억 같은 경우는 뭐래? 유지 시연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유지 시연. 근데 여기서는 정교화 시연이라는 걸 또 해야 됩니다. 정교화 시연. 정교화 시연이라는 것은 단순히 똑같은 자극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내 기억 속에 들어가 있는 다른 정보와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연결시켜서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놔야지 내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이끌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가. 연결이 다 정확하게 돼 있으면.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재구성기억이다. 재구성기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리컨스트럭티브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골격만을 기억하고 필요할 때마다 살을 붙여서 기억을 재구성한다라고 해서 재구성기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정보의 처리 수준, 기억이 얼마나 잘 되는가는 정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또 얼마나 많이 생각했으며 기존 지식과 얼마나 연관을 잘 지었느냐. 그래서 그런 노력이 없이는 그냥 반복적으로 단순하게 반복해서 외우는 거는 고달프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해봤을 거예요. 초, 중고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외우는 일을 많이 했습니까? 시험 보려면 대부분 다 수학 빼놓고는 대부분 외워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은 야, 수학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외워. 아예 그 식도 다 외우라 그랬어요. 푸는 과정도. 통째로 외워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쉽지 뭐 외울 수가 있나요, 잘. 아무튼 그런 노력, 그 정보의 입력을 얼마나 정교하게 했느냐에 이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수준의 처리 과정을 거칠수록 정보가 정교하게 입력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 기억의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보통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장기기억, 연구기억은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어휘기억,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전적인 지식과 개념, 세상 일에 대해 갖고 있는 일반적 지식과 개념, 그냥 뭐는 뭐뭐다 라고 알고 있는 그런 의미 기억이라고 봐야죠. 세만틱 메모리. 사건 기억은 뭐예요? 에피소딩 메모리예요.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기억입니다. 아, 예전에 내가 누구랑 뭐 어떤 일이 벌어졌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에피소드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을 기억하는 게 바로 사건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정 기억 또는 절차 기억이라고 하는 procedural 또는 skill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한 어떻게 하는가의 방법에 대한 기억, 여러 가지 행동은 이 세 가지 기억 모두를 요구한다. 즉 우리가 어떤 뭐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종류 중에 다 하나에는 다 해당될 수밖에 없죠. 보통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어휘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맨날 외우고 풀고 하는 것들은. 그 다음에 어떤 사건, 뭐 벌어진 일들, 뭐 좋았던 추억도 그렇고 좋지 않았던 그런 일들도 다 사건 기억이라는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절차, 그죠? 그래서 이제 연구 기억의 구조는 바로 스크립트라는 것이 형성된다. 또는 스키마라고 얘기하는 어휘 기억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소개념들이 뭉쳐진 대개념의 형태를 또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네트워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휘망, 의미망, 그죠? 망처럼 막 연결돼 있다. 그리고 소개념들이 합해져서 또 큰 하나의 새로운 개념으로 또 설명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작은 개념들을 연결하는 연결망, 네트워크, 의미 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줄줄이 사탕처럼 또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런 노래도 부르잖아요. 그죠? 원숭이 똥꼬 먹으면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노래를 했던 기억이 있죠. 연결망을 통해서 막 그런 의미 네트워크가 쫙 퍼져나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또 역시 이런 그 유지 시험과 정규화 시험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광고했던 사례들은 이런 건 이게 단순히 반복시키는 거, 그죠? 되뇌이게 뭐 전화번호도 반복 노출, 단순히 그냥 똑같이, 그죠? 계속 똑같은 동일한 자극을 반복시키는 게 유지 시험이에요. 이것도 스니커즈라는 상표 예전에 초콜릿 그 단순히 반복시켜서 상표를 기억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지금도 그렇게 반복해서 상표를 기억시키려고 하는 광고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제약 광고 중에도 꽤 많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너무 반복을 지나치게 많이 시키면 광고 피로도 또 부정적 감정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예전에 파로마라는 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광고해서 다른 거 없이 그냥 파로마를 너무 자꾸 언급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교화 시연은 처음에 광고를 내보낼 때는 이게 무슨 카드 광고인지 아닌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런 처음의 광고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그 이후의 광고를 통해서 뭔가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주면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례로서 예전에 현대카드에서 광고했던 사례를 정교화 시연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물론 지금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또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의 광고는 사실은 조금 활용하기가 그래요. 최근의 광고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광고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거 갖고는 바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아무튼 이건 예전에 지난 광고를 제가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고를 이렇게 쓰는 것도 사실은 뭐 제한이 돼 있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나면 보통 뭐 그게 10년 뭐 이렇게 지나면 이렇게 활용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이게 저작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간혹가다 뭐 이렇게 강의에 활용한 광고들이 너무 옛날 것만 자꾸 보여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최근 광고도 뭐 지금 광고 대행사 다니는 뭐 아는 지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할 수는 있습니다. 구할 수는 있는데 특히 CF 같은 경우는 그거를 활용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인쇄 광고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뭐 CF의 장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 광고 자료실에서 제가 다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게 예전 거기 때문에 다운이 돼요. 근데 요새 광고는 또 다운이 안 됩니다. 그리고 광고 대행사에서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받은 자료를 쓴다? 그건 더더욱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교화 시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여성의 목젖을 보여주면서 새빨간 거짓말과 도도 빨간통이라는 상표를 연결시켜서 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정교화 시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비자가 머리로서 뭔가 좀 연상시키거나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정교화 시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 전화번호에 의미를 또 부여해서 광고를 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벌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번 시간에 꽤 지나갔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기억에 대한 내용들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 코너에 등록을 해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억의 그 상표 기억 측정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빨랐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이후에 나올 내용들도 꽤 양이 많아서 이번 학기에도 강의는 14주, 15주에 마치고 기말고사를 보는 거죠. 그나마 우리가 중간고사를 안 봤기 때문에 조금 다행이긴 한데 아마 조금 이 진도를 뭐 마지막 파트는 못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까지는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소 말을 빨리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바로 질문을 통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